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네소타의 상쾌한 겨울 아침, 눈은 고요한 침묵의 약속처럼 땅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풍경 아래에는 투쟁과 회복력, 그리고 안정을 위한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활기찬 도시, 끝없이 펼쳐진 호수, 끈끈한 공동체로 잘 알려진 미네소타주. 이곳은 또한 자신의 집이라 부를 곳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미네소타의 노숙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 상황,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좌절시키는 정책들에 의해 형성되는 실제적인 인간의 경험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문제의 속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현장에서 노숙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소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설령 집이 전혀 없는 상황일지라도 미네소타를 고향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미네소타 노숙 문제의 현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하고 입김이 허공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2월의 혹독한 아침, 미니애폴리스 거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차들은 도로를 가르고 사람들은 사무실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는 더 조용하고 절박한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미네소타 주민들이 집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얼어붙은 미시시피 강둑을 따라 텐트를 치고 바람에 펄럭이는 방수포 아래서 지내고, 다른 이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쉼터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주 전체 설문조사인 와일더 리서치에 따르면 2023년 어느 하룻밤 사이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숙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인트폴에서는 다리 밑에서 침낭에 몸을 웅크린 사람이나 친구 집의 낡은 소파에서 간신히 잠을 청하는 사람을 얼핏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매년 거의 2만 명의 미네소타 주민들이 노숙을 경험하며, 이는 주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는 수치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무자비한 시험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연평균 30일 이상 지속됩니다. 따뜻함을 찾기 위한 사투는 절박해집니다. 헤너핀 카운티의 쉼터만 해도 겨울철에는 수요가 40% 급증하지만 침대는 금세 가득 찹니다. 덜루스에서 촬영된 여행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해가 지기 전에 담요와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길게 늘어선 수백 명의 줄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나눠줄 담요는 50장뿐이었습니다. 이는 경제, 날씨, 그리고 인간의 원초적인 인내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기의 잔혹한 단면입니다. 누가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때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참전용사들, 가정의 혼란을 피해 나온 10대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주택도시개발부, HUD, 데이터에 따르면 주 노숙 인구의 35% 이상이 가족 단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네소타의 87개 카운티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끊임없이 발밑의 땅을 빼앗기는 세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발붙일 곳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절실한 요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미네소타에 숨겨진 어려움에 대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미국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하고 싶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노숙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 그렇다면 미네소타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주에서 어떻게 노숙 문제가 뿌리내리게 된 걸까요? 이곳은 어려움을 겪는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다. 미니애폴리스의 활기찬 기술 산업 현장, 평원을 가로지르는 비옥한 농장, 일자리가 넘쳐나는 제조업 중심지를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노숙이라는 그림자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째, 주거 비용이 엄청납니다. 트윈시티,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서는 임대료가 치솟았습니다. 진로에 따르면 2024년 원룸 아파트의 월세 중간값은 $1,300로 10년 전보다 20%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85로 풀타임 근로자는 세전월 약 $1,700를 법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 교통비, 병원비로 쓸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민의 약 15%, 약 85만 명이 빈곤선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자동차 수리나 아이의 질병 같은 예기치 못한 일은 곧 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 있다고 항상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4.1%보다 낮은 약 3%로 안정적이지만 이 통계는 균열을 감추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고용부에 따르면 이곳 노동자의 30% 이상이 소매업, 요식업, 계절 농업 등 시간당 $15 미만을 버는 저임금 또는 기그 노동자입니다. 작년에 여행 다큐멘터리 촬영 중 세인트 클라우드의 창고 노동자였던 톰을 만났습니다. 상자를 들다가 디스크가 파열되어 45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축도, 건강보험도 없었고 몇 달 안에 집도 잃었습니다. 그는 이런 힘겨운 상황에 처한 수천 명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와일더 리서치에 따르면 미네소타 노숙 인구의 약 33%, 매일 밤 약 3,300명이 불안장애부터 양극성 장애까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 없이는 안정을 찾는 것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중독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 미네소타에서는 오피오이드 위기로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파탄, 학대, 이혼, 혹은 부모가 10대 자녀를 내쫓는 경우도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몹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노숙으로 내몬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의 큰 충격일까요? 아니면 불운이 서서히 쌓인 결과일까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은 사회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MFIP, 미네소타 가족 투자 프로그램, SNAP, 푸드스탬프과 같은 복지 제도가 있지만 대기자 명단과 서류 작업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는 1,000명이 넘는 미네소타 주민들이 서류 미비로 지원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시스템이지만 너무 자주 목표를 놓치고 맙니다.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시민이신가요? 이 주의 노숙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미네소타의 대응, 주거와 사회 안전망. 하지만 미네소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주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정책들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주거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하지만 혁신적입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한 다음 정신건강, 중독, 직업 등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미니애폴리스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심슨 주거 서비스와 같은 단체들은 빈 건물을 수년간 거리에서 생활해온 사람들을 위한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인트폴로 여행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갔을 때 이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때 만성적인 노숙 상태였던 리사라는 여성이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보여주며 부엌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그녀는 말했고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섹션 8 바우처와 같은 연방 정부의 지원도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정부가 임대료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좋게 들리죠? 문제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이 때로는 몇 년씩 걸릴 정도로 길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도 또 다른 생명줄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공공주택관리국과 같은 기관들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소득에 연동되어 보통 소득의 약 30% 수준이므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비상 상황을 위해 미네소타는 쉼터와 난방센터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지난 12월 덜루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눈이 쌓이는 가운데 교회 지하실에 간이 침대를 설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 지원 측면에서도 미네소타는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MFIP, 미네소타 가족 투자 프로그램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현금과 식량 지원을 제공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직업 훈련도 지원합니다. SNAP, 푸드스탬프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주고 메디케이드와 미네소타 케어는 최저 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장애인이거나 노인인 경우 SSD, 사회보장장애보험, 및 시, 보충소득보장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매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유스링크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멘토링하는 등 비영리 단체들도 힘을 보탭니다. 안정적인 급여나 의사방문이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빠듯하고
관료주의는 좋은 의도마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쉼터는 정원이 차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바우처 프로그램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의 노력 덕분에 지난 10년간 만성적인 노숙 문제, 장기 노숙 사례는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진전은 있지만 아직 승리는 아닙니다. 중독과 정신건강, 미네소타 노숙 문제에 간과된 위기. 이제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네소타 노숙 인구의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는 재앙이며 숫자는 방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와일더 리서치에 따르면 노숙 상태인 미네소타 주민의 33%, 즉 매일 밤 3,300명이 심각한 정신질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PTSD, 희망마저 앗아갈 정도로 깊은 우울증 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겨우 20%만이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받고 있습니다. 즉, 660명만이 도움을 받고 2,600명 이상은 텐트나 골목에서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클리닉은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상담사를 만나기 위한 대기 시간은 몇 달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주거 우선, 정책의 성과에 스스로 만족하느라 바쁜 시스템에 의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2023년 미네소타의 오피오이드 위기는 맹위를 떨쳤습니다. 보건부는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된 심각한 사례가 723건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노숙 인구 중 약물 사용 장애는 25%에 달합니다. 즉, 2,500명이 고통을 잊기 위해 어떤 것에든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전체의 재활치료 병상은 겨우 1,000개에 불과하며 대기 시간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또 그 소나귀를 뻗치고 있습니다. 관련 발작 사례는 작년에 40%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얼굴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추위와 혼란을 가장 빨리 마비시키는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대단한 해결책이란? 2024년에 치료에 투입된 고작 1천만 달러입니다. 오피오이드 문제만 해도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 비용과 망가진 삶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스캔들입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썩어가는 동안 빈둥거리며 그들의 중독 문제는 성가신 부수적인 문제처럼 치부합니다. 도대체 위기의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미네소타는 이 문제를 그저 뒷전으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미네소타 노숙 문제 해결 방안.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미네소타의 노숙 문제 해결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임시방편과 크고 대담한 비전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겨울이 닥치면 상황은 혹독해집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 NOAA에 따르면 연간 30일 이상 영하로 떨어지면서 쉼터는 금세 가득 찹니다. 헤너핀 카운티만 해도 지난 1월 침대가 부족해 1,200명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트윈시티의 노숙인 캠프를 돌아다니며 너덜너덜한 텐트를 버리고 간절히 간이 침대라도 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전, 숨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원합니다. 더 많은 쉼터, 더 많은 담요, 더 많은 따뜻한 식사는 생존과 동상으로 인한 절망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 예산을 늘리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임시방편만으로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전미 저소득 주택연합에 따르면 미네소타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10만 채 부족합니다. 미네소타 주택금융청이 2023년에 2,000채의 신규 주택 자금을 지원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섹션 8 바우처와 공공주택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기자 명단은 2년까지 걸리기도 하여 메리와 같은 가족들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이미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을 왜 행정 절차의 늪에 빠뜨리는 걸까요? 일자리 또한 생명줄입니다. 목공, 코딩, 의료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로체스터 출신의 제이크를 예로 들어보죠. 18개월 전 그는 공원에서 잠을 잤습니다. 지금 그는 그의 가능성을 알아본 비영리 단체 덕분에 HVAC, 냉난방 공조,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이크 같은 사람이 100명 더 필요합니다.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와일더 리서치에 따르면
클리닉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300명의 미네소타 노숙인 중 단 20%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활치료 병상은 금보다 더 희귀합니다. 더 많은 상담사, 더 많은 치료 기회, 더 많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굴레를 끊는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교회, 상점, 평범한 사람들이 옷을 기부하고 수프를 나눠주고 혹은 그저 귀 기울여주는 것. 만카토에서 여행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이발사가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자 그들의 미소가 어둠을 밝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은 끈기와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주거 우선 정책, 직업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꿈은 단순히 텐트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추위에 방치되지 않는 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로는 숫자와 정책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사회가 종종 간과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여기 미네소타 노숙 문제의 생생하고 여과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세인트 클라우드 출신의 52세 전직 정비공 마이크입니다. 3년 전 그는 자동차를 수리하며 미시시피강 근처의 작은 집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자동차 리프트 오작동으로 다리가 으스러져 직업을 잃었습니다. 산재 보험금은 바닥났고 청구서는 그가 절뚝거리며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쌓였습니다. 결국 퇴거당한 그는 피자 가게 뒤 골목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추위가 아니에요. 떨리는 밤을 보낸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처럼 쳐다보는 시선들이죠. 마이크는 기댈 가족도 없고 쉼터는 가득 차 있어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동상과 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체스터에서 한때 평범한 삶을 살았던 38세의 엄마 메리입니다. 그녀는 학대하는 남자친구를 피해 어린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직업도 저축도 없이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쉼터 시스템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아들은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고 그녀는 펠런 호숫가의 텐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메스암페타민 중독에 시달리면서 메리의 건강은 무너졌습니다. 그저 우리 아들을 되찾고 싶어요. 그녀는 코트 속에 간직한 사진을 움켜쥐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지난 겨울, 그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고 또 하나의 조용한 비극이 눈 속에 묻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듣기 쉽지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네소타 노숙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 거리를 걷고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미네소타의 아름다움과 가능성 때문에 노숙의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의 미시시피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는데 근처에서 마이크 같은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충격이 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어디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벼랑 끝에 가까이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실직, 불운, 세상이 등을 돌리는 순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 이상의 깊은 감정을 느끼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숙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부모이며 불운한 패를 받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메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엄마가 추위 속에서 사진 한 장을 움켜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그것은 마음속에 오래 남는 종류의 고통입니다. 저는 계속 자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어떻게 그녀 같은 사람 옆을 지나치면서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여전히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할 수 있을까? 저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 제가 보는 모든 텐트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 조용한 외침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미네소타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이발사들, 관심을 갖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단지 통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간이나 얼어붙은 작별 인사 이상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마이크와 메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미네소타의 노숙 문제는 아름다움과 고난, 관대함과 격차, 희망과 분투가 공존하는 대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부엌을 꿈꾸는 쉼터의 싱글맘, 다리 밑에서 훈장을 움켜쥔 참전용사, 다음 행보를 계획하는 공원 벤치의 10대입니다. 그것은 안정과 생존 사이의 경계선이 얼마나 야른지를 상기시키는 마이크와 메리입니다. 주는 주택, 현금 지원, 돌봄으로 맞서 싸우고 있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처럼 호수와 숲, 엽서 같은 겨울 풍경을 가진 그림 같은 곳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숨겨진 구석에 빛을 비추고 이곳의 모든 사람이 집을 갖는 날을 위해 나아갑시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여행 다큐멘터리 모험에서 뵙겠습니다.